예,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교재는 그 35페이지인데, 아까 여러분들 30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장기 보유특별공제, 장투공제에 우리가 거주 요건까지 이제 포함해서 장투공제를 해준다는 거, 요 개정 내용 있잖아요. 30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내용에서, 거기 1주택하고 표현이 다주택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인데 양가로 2번도 그렇고 1세대 1주택자가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이제 장투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어떤 것이 적용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2년 거주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2년 거주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장투공제는 요 다주택이라고 제가 표현돼서 그런 건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제 거주요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보유만 예를 들어서 뭐 4년 했는데 거주를 못하면 16%만 받는 거고, 만약에 아까 했듯이 보유는 4년 6개월을 했으면 16%인데 보유한별 공제가 장투공제. 근데 거주는 3년 몇 개월 했다면 요렇게 해서 합친 것을 이제 공제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주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다주택이라든가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토지 건물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6에서 30%까지 공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 아까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1세 주택자가 올해부터 이제 이거는 시행됐습니다. 장특공제가 적용되는데 올해부터 1세 주택자에 대해서 장특공제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지만 24에서 80% 확대 적용을 받는데, 요게 이제 요때 그러면 거주를 못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1세대 1주택인데 내가 10년만 보유했어요. 10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1세 1주택인데 2년 거주를 못하고 10년 보유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요. 요걸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일반적인 토지 건물,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닌 공제율 6에서 요거 30%까지요. 만약에 1세 1주택인데 10년 보유만 하고 거주를 못했다. 그러면 장특공제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처럼요.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가지고 10년 보유한 주택이니까 자, 몇 프로까지 공제받느냐면 자, 2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인데 2년 거주를 못했다. 그러면은 보유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다주택에 나와 있는 여기 다주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제율 이렇게 6에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보시냐면 요 부록에 대한 거, 요 앞부분을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취득세 세율 개정되고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주요 질의응답 여기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6억 초과 9억 원권만 세율을 바꾸느냐? 거기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 몇 페이지 펴시냐면 37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사선형 세율 구조 관련해서 왜 6억 초과 9억 원 구간만 바꾸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현행 취득세 세율의 문통 효과는 주로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이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요 구간 부분을 세율을 세분화했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9억 초과 구간까지 만약에 세율을 세분화하게 되면 종전과 달리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현행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3% 세율을 정하는 것은 그냥 현행 유지한다, 그런 얘기고, 2번 세율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세요. 가격별 세율표 제공과 안내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취소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특히 위텍스 홈페이지라든가 스마트 위텍스 앱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거기에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표도 또 이미 또 여기 교재도 그렇고 세율 전담 표에도 그렇고 여러분 표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 또 보시면은 지방세법 시행일 전에 계약한 주택도 적용되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양가로 2번에서 37페이지 양가로 2번에서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관련해서요.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일 전에 계약한 주택도 적용되느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2020년 3월 30일, 올해 3월 31일까지, 자, 공동주택 분양받은 것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세율 1에서 3%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하셔가지고, 어떤 경우는 종전 규정 1에서 3% 적용받으면 불리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잘 판단해가지고 따져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세대 범위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교재를 보시니까 주민등록법 7조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인데, 단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서 거주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1세대로 간주한다는 거. 그래서 30세 미만인 자녀 명의로 주택 하나가 주택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30세 미만인 자녀 주민등록을 잠깐 다른 데로 옮겨 놓는다고 해도 30세 미만인 자녀는 1세대에 포함시킵니다. 당연히 배우자는 당연히 주소 옮겨놔도 1세대에 포함시키고, 특히 주의할 것은 30세 미만의 자녀 명의로 주택이 있는데 걔를 잠깐 주소를 옮겨 놓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1세대에 포함시킨다는 거. 주택수 계산, 1세대 4주택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걸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1세대 범위에서는 하여튼 30세 배우자라든가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소를 옮겨 놓더라도 1세대 4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포함하느냐 그랬는데, 소득이 있어도 포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소득이 있어도 취업해서 소득인 자녀도 1세대원에 포함시킨다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로 여러분 넘어갑니다. 38페이지로 아니구나, 넘기지 말고 37페이지 잠깐 보세요. 4번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뭐냐면 4번 한번 보세요.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수 계산 방식 어떻게 되나. 부부는 당연히 공동 명의로 갖고 있어도 2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7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우에 주택수 계산 방식.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거. 38페이지 넘어갑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할 때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세대 4주택 계산할 때 동일 세대원이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과 만약에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 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동시에 복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방식,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즉 취득 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2주택 소유한 세대가 추가로 3개 주택을 동시에 취득할 때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1개 주택은 세 번째 주택으로 봐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율 1에서 3%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2개 주택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주택으로 봐가지고 이제 4%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 주택을 한꺼번에 취득할 때는 요거 어떤 것을, 가격이 높은 것은 어떻든 간에 1에서 3%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 주택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주택 세 채를 취득하는데 가격이 높은 것은 일단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니까 세 번째 주택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가격이 좀 낮은 것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6번째,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6번 봅니다.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1세대 몇 주택으로요? 4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이 세 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등록한 주택, 두 채가 임대주택 등록한 주택이에요.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사람은 1세 몇 주택? 4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임대주택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4주택 계산할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 7번째로요. 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왔고, 임대주택 등록 시 4년, 8년
그러니까 처분 제한도 있는데 세율을 올리는 것 같은 뭐 그런 현상이 생긴다. 뭐 이렇저것 하는데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모순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정부에서. 그 다음에 8번째, 요걸 좀 주의해 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달라가지고 자꾸 요것도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세요. 8번 봅니다. 38페이지 8번.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1에 3% 적용 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 수에서 제외됨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죠? 아유, 내가 주택 하나가 있고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가 있으면 1세대 몇 주택으로 봐요? 2주택 양도로 봐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는데, 근데 여기 1세대 4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는 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9번에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1세대 4주택 계산할 때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자꾸 헷갈리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양도세하고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고, 분양권은 내년부터 이제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세에서는. 근데 취득세에서는 1세대 4주택 4% 세율을 적용하는 1세대 4주택 계산할 때, 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양도소득세와 헷갈리지 말고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도 적용되는 적인데, 법인은 1세대 세대가 아니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당연히 법인이 수요하는 거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법인은 1세대가 아니니까, 세대가 아니니까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보면 1인 법인 설립 등으로 세금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데, 뭐 법인 1인 법인이 되면 법인으로 양도하거나, 양도세도 그렇지만 법인으로 양도할 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개인으로 양도하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양도하면 양도세,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율을 좀 낮게 적용받아서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 되면 여러 가지 기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귀찮은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따져봐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 법인은 1세 4주택 적용을 안 받으니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다만 법인은 또 여러 가지 또 규제가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 13번째입니다. 4주택자의 경우에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율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런데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뭐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얘기했죠. 예. 자, 그 다음에 허위로 신고로 취득세가 추징된 것은 어떤 경우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요, 아까 우리가 신고를 무신고해요. 자, 취득 가격이 굉장히 커요. 자, 근데 기준 시가 같은 것은, 공시가격은 시가 편익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신고 안 해버리고 그냥 그러면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지자청이 시가 편익으로 과표 결정해서 거기다가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내가 실제 취득한 거를 신고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 내가 그냥 신고하지 않는 게 오히려 가산세 적용받는 게 유리해. 그러면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실 신고자가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한 요 규정일 때, 그때 허위 신고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딜 보시냐면 39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허위신고 추징 관련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허위신고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하고 계신 분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이후 세무서장 등이 양도세 등 신고를 받거나 세무조사해서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그랬더니 그 통보한 자료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 법령위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취득가액이 더 높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제 추징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때 신고가액 차액에 대한 취득세와 신고 납부불손가산세가 이제 부과되고요. 다시 추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
실거래 신고필증 적법하게 받은 경우에도 추후 허위 신고로 밝혀줄 수 있는지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적법하게 받은 경우에도 추후 허위 신고로 바뀔 수 있는지. 실거래가 신고필증은 신고한 거래 가격이 사실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죠. 그 가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적법하다고 보아서 발급하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거래가 액과 신고액이 다를 경우에는 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 거래액이 밝힐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자,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이 변경될 수 있다면 납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순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 그 참고에 그래서 그 40페이지 보면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표가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1.01%부터 2.99%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9억의 경우에 9억 실지 취득한 가격이 9억 원이면 이게 이제 실제 3%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내용을 한번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세율표 한번 보시고 개인지방소득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41페이지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편 우리가 아는 만큼 돈이 되는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 그래서 부동산 취득 단계 절세 전략, 절세 팁을 제가 이제 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타임은 이런 것도 절세 전략 팁으로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절세 전략 팁을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에 허리도 다시 한번 좌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보니까 그래도 제가 마스크 써가지고 잘 모르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대충 보니까 이제 저한테 공부를 배웠던 분들은 이제 얼굴을 보니까 이제 대충 누군지 알겠고요. 이제 처음 뵈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어떤 간에 하여튼 뭐 400명이 신청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400명이 신청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절반은 200명은 그래도 이 난관을 뚫고 오지 않겠냐 그랬다가 3일 전까지는 그랬다가 어젯밤 되니까 그래도 한 150명으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역시 더 제 예상보다는 좀 빗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도움이 되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또 제가 뭐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만 인강 수강생분들 오늘 여기 못 오신 분들 여러 사정을 인강 수강생분들한테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지 않는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특별히 자, 우리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또 방봉호 세무사 알려드리고 전화번호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한테만 특전을 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세율 전담표도 받으셨죠? 그것도 하나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강 수강생분들 말이야 못 오신 분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을 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또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오늘 그러니까 좀 코로나 이거 뭐 바이러스 19 사태가 좀 종료되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미 일단 물 건너갔어요. 저희들 일정이 바빠가지고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고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저 같으면 제 개인 다음 카페나 제 개인 카페 또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카페 그래서 그 포털 그 사이트에 이제 제 포털 다음 같은 데다가 제 강성규 세법, 강성 교수만 치면 제 카페가 나와요. 거기에 부동산 세금 질문하기가 있어요, 메뉴에. 그래서 그거 회원가입하시고 거기서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따 톡앤토크가 있지만 막 질문하면 있잖아요. 단순한 건 모르겠지만 복잡한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AI도 아니고 질문과 동시에 딱 답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간단한 거 아니고 사안이 복잡한 것은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애매한 것은 예규를 좀 봐야 돼요. 플래너 예규나 소득세법 기본 통치나 법령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오면서 그 예외가 엄청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좀 법령을 보고 해야지만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저기한 것들은 나중에 그 카페에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또 문자로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리고 세법 전반에 관한 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따가 방법호 쌤사님 오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뭐 됩니다. 그래서 뭐 맡길 일 있다 그러면 거기 또 맡기시면 되고요. 의뢰할 일 있으면 하시고, 또 문의할 것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부동산 세금 관련한 것은 저한테 물으시고요. 계정과 관련한 것은 특히 또 저한테 물으시고요. 자, 부동산 취득 단계 절세 전략 보겠습니다. 팁입니다.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일관합니다. 당연하지 여러분들,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뭐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계속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보유세 세율 인상되고, 자,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보유세는 계속 인상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이 계속 높아지고, 그 다음에 높이려고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세율도 인상되기 때문에 계속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거라는 것. 또 양도세 관련한 것도 그렇고,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일정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시행식이요. 그래서 뭐 분양권도 주택 수개선에 포함한다던가, 또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된다거나, 또 우리 여기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사실은 겸용주택에 대한 게 사실은 좀 빠져 있어요. 제가 넣는다고 했는데 그 품이 어떻게 다 빠졌는지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겸용주택에 대한 것도요. 자, 겸용주택이 2022년도니까 좀 시간이 남았는데, 2022년도부터는 겸용주택이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어떤 수강생분이 들으니까 파주 쪽인가 어딘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동네 분위기가 뭐 심상치 않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겸용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1층 상가고 2층 3층 주거잖아요. 주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는 양도소득세는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면보다 크면, 얘는 이 겸용주택은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해 겸용주택인데, 만약에 요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요. 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여태까지 양도세는 저한테 배웠던 분들, 양도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배웠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이보다 크면 전부 주택이죠. 그래서 요 겸용주택 1세대 비과세권 갖췄다. 그러면 이제 요거 팔 때 요거 뭐였어요?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죠? 비과세입니다. 지금 종전에는 지금 이렇게 요런 경우에 전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근데 이제 2022년도부터는 2022년도부터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요게 개정안이 어떻게 됐냐면,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똑같이 지금 이렇게 1층 상가고 2층 3층 주거 면적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거 면적이 60%, 상가 면적이 40%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정될 예정이냐면 2022년부터는 주거분만 주택으로 해요. 그러니까 60%는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비과세인데, 이제 상가 면적 40%는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를 해요. 이제 여태까지는 전부 주택으로 봐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비과세였잖아요. 2022년도부터는 요건 이제 상가 면적은 과세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도 잘 여러분들이 나중에 2022년부터, 그러니까 미리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주거 면적을 조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 할 수 좀 해야 되겠죠. 주거 면적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가 면적은 어떻든 과세하고 주거 면적만 비과세 되니까 요걸 하여튼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 이제 중개하실 때. 그래서 요것도 이런 겸용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제 팔 때 무조건 비과세예요. 무조건 비과세예요. 주택 면적 크니까 요 상가주택 무조건 비과세 돼요. 팔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샀는데 나중에 2020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걸 팔 때 이제 상가 면적의 부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비과세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과세라고 하면, 이 중개사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개정안이 남았는데, 물론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이것도 겸용주택이 이제 이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요거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일정을 잘 고려해서 내년도에 개정되는 거, 2022년도에 시행되는 거, 이런 것도 잘 보고서 여러분들이 자, 컨설팅하고 또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제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취득세 조세 특례,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또 국세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그 감면 제도가 쫙 나오는데, 그 감면 제도 이런 것들을 또 잘 실무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자 명의를 누가 할 것인지 고려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객들이 오면 일단 하나 그거 거래해서
파는 거 팔고 빨리 수수료 받고 이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아서 고객을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2013년도부터 해가 지금까지 저한테 배운 온라인 오프라인 수많은 그 제자분들이 전국에 배출돼 있잖아요. 아주 제가 강의도 지금은 주로 이제 서울이나 여기 저 인천하고 한 군데하고 서울에서만 주로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지방 그 전국구로 돌아다녔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쫙 깔려 있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깔려 있는데 많은 그 제자분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의 똘똘한 고객을 잘 꼭 고객한테 내가 신뢰를 확실하게 주면 이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물어와 몇 사람을 예? 그래가지고 한 건 딱 성사시키면서 연달아서 한 몇 개월 사이에 1년 사이에 몇 건을 이 한 사람으로 파생된 것을 쫙 이렇게 땡기고 이런 분들이 유능한 공인중개사. 그래서 한 학원에서 어느 지역에 배출이 됐어요. 거기서 탑하는 1등하는 공인중개사, 돈 제일 많이 버는 중개사를 보면 그런 걸 잘해. 한 사람을 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잘 주고 이 사람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계속 물어와. 동네 또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잘 또 관리해가지고 그분이 동네 무슨 뭐가 있으면 다 그 옆에 탁탁탁 중개사 붙어 있어도 사무실에 있어도 요 중개사한테만 가져와. 그래가지고 정보 주고 그래가지고 쫙 하고 결국은 1등하는 각 지역마다 1등하는 공인중개사들 있죠. 그 1등하는 공인중개사는 공통점이 딱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잘 관리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몇 사람을 데려오더라. 이거요. 진짜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고객 컨설팅을 잘 해주셔 어떤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실무 계신 분들은 성실하게 그 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즘 어리숙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 다 잘 알고 그러지 특히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알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잘 주고 성실하게 하고 그럴 때 컨설팅도 세금 컨설팅 똑같아요.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세대원 중에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것인지 단독 명의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부터 누구 명의로 사는 게 좋아요부터 일단 그러니까 1세대의 재산 보유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 물어보고 그래서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부터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게 컨설팅 해드리는 게 컨설팅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명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단독 명의로 하든 공동 명의로 하든 똑같아요. 세금은 물세기 때문에 그 취득하는 물건이 1억이다 그러면 그냥 1억 원 곱하기 세율이요. 단독 명의로 하든 부부 공동 명의로 하든 1억 곱하기 세율이니까 취득세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절세할 수 있고 팔 때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편 한 사람 명의로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15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면 그 15억 20억을 상속받는 거지만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 반만 상속받는 게 되니까 또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시가에 10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돌아가신 분 개인 명의 단독 명의 되어 있으면 10억을 상속받은 거니까 소위 말해서 10억에서 일괄공제라고 해서 상속 일괄공제 5억 빼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 되어 있으면 한 사람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5억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은 거니까 일괄공제 5억 공제제도 활용하면 상속세 안 내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동명의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금 출처조사 대비하라. 요거 항상 제가 어제도 어떤 그 종로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 한 분이 이제 그 아들이 똘똘한 아들인데 보니까 아들이 서울대도 나온 어떤 똘똘한 아들이 31세인가 그런데 아파트 9억 5천짜리를 아파트를 하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 관련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걱정하면서 저기 했는데 하여튼 자금 출처조사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세대주인 경우에 30세 이상인 자는 취득재산 2억 원까지는 2억 원 안 되는 돈 그러니까 2억 원 이상부터는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야 돼요. 여기서 금액을 다 넘는 금액들은 다 자금 출처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40세 이상이다 그러면 3억 9천 3억 9천 999만 원까지 요거 4억 원 안 되는 돈까지는 40세 이상인 자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40저 넘었는데 뭐 3억 얼마짜리 뭐 이런 거 돈 못 모았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받지 않지만 넘는 금액들은 다 요거
자금 출처를 조사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특히 30세 안 된 그 자녀들 명의로 이렇게 뭘 집 같은 거 사주거나 그 명의로 애들 뭐 하고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 자금 출처 계획을 조사 대비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점점 사회가 투명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전 검토 결과 증여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면 일단 뭐든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를 받는 경우 입증되는 서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참조해서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 다만 여기 차입금에서 부채증명서라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여러분들 그 돈 빌리시고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은행 가서 요거 부채증명서 띄워주세요 그러면 띄워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채증명서 이런 것들, 그런 걸 말합니다. 나머지 요거 증빙 서류 같은 거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들한테 자금 출처 조사 대비할 때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라 그 증빙 서류 같은 것들도 어떤 것으로 입증할지, 서류 준비 어떤 거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금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금융거래 그 계좌 자료 그 계좌 이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받고 돈 주고 보낸 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인테리어 설치 영수증은 규정이 보관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양도차 계산 시에 필요 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계약서 보관 잘 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뭐 그렇고요, 여러분들. 일부러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계약서 잘 보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거 일단은 뭐 요거는 요거는 다 당연히 공식적으로 그렇고요. 또 요즘 공식적으로 그렇고, 또 그다음에 또 요즘은 또 진짜 투명해져 가지고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우리 의정부에서 졸업한 졸업생 중에 탑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돈 제일 많이 번 탑 공인중개사가 상가도 하고 토지도 하고 그런 그 중개사가 있었는데 분양권에도 또 뛰어들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랬다가 재작년인가 언젠가는 문 닫고 도망다니시는 우리 제자분도 있었는데, 자, 이거 잘을 이런 거 요즘 그래가지고 저 도망다니신 분도 있었고, 저 어떻게간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즘은 다 실거래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도 보면 우리 또 어떤 곳에서 우리 수강생의 어머님이 보니까 너무 어이없이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가격 차이가 나게 이렇게 뭘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이게 거래 시세가 딱 있었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로 입력을 해놓으면 일단 일정 가격 구간을 벗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일단 걸러놔요. 걸러놓은 것을 조사과 직원들이,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이 이걸 검토를 해요. 불법 어떤 혐의가 있는지. 그래서 검토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지없이 여기서 걸리고, 또 이것이 관할 세무서 조사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중에 자료가 또 여기서 또 돈 받고 뭘 했을까봐 이게 이제 다 지방국세청 조사과로 넘어가서 그런 것들을 또 관할 지방청 또 조사과에서 또 이런 것들을 특별히 또 검토하는 사람만 있어요. 밥만 먹으면 그것만 검토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기존 거래에서 너무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그 시세에서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근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고지서 받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낼 게 아니라, 이게 토지 같으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돼 있는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X만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걸 내가 공부상과 사실상의 어떤 현황에 따라서, 우리 과상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잖아요.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사실상 현황이 농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등등, 이 현황이 사실상 현황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잘 봐야 돼요. 나는 이게 무슨 상가 토지로 알고 있었는데 종합합산상 토지로 부과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후에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요. 공동 명의를 활용하면 종부세 유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합니다. 개인별 과세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보세요. 제가 뭐 여러분 저한테 배웠던 분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런 거 했었는데요. 보세요. 네, 부부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똑같은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입니다.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이면 그러면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공시가격으로 12억이다 그러면 이 주택이 그러면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지분이 균등하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주택부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돌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은 자 1세대 부부 공동 소유 1세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얼마요?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공시가격으로 9억 원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이어도. 그래서 고가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자, 재산세, 종부세 절세할 수 있습니다는데 이거 재산세, 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 같은 걸 잘 활용하시고요. 또 종부세,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예외가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물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아까 월세주택은 하나만 비과세고 이 두 채 불토는 월세주택은 과세합니다. 근데 월 임대료 받는 주택. 근데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부터 과세니까 주택 하나 있고 또 하나 주택을 2주택자가 전세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3주택부터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전세보증금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6억까지 종부세를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양도단계 절세 전략입니다. 양도하기 전에 항상 이게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항상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비과세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과세되면 완전히 낭패를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과세된다고 했는데 비과세되면 사람들이 고객들이 욕은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욕은 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했다는 큰일 나니까 항상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개정된 신고기한 숙지에서 가산세 내지 않는 것도 절세 방법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고기한 지났는데 기한의 신고나 수정신고, 자, 신고기한 지났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뒤늦게라도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해가지고 일단 또 세금을 또 좀이라도 가산세를 덜 받는 것도 절세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실 본 주택도 신고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자, 결손금은 통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합니다. 양도자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이때 상가를 팔았는데 만약에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4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같은 연도에 더 팔 것이 있으면 또 팔아야 되겠죠. 만약에 또 주택을 팔았는데 이번에는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결손금은 통산하니까 마이너스 1천. 그래서 양도세 안 내겠죠, 이거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때 양도 차손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도 신고를 했어야지만 이제 이렇게 결손금을 통산해서 세금을 나중에 안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실 본 주택도 어떻게 한다? 신고하세요. 이런 거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걸 자꾸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실무 계신 분들 또 계실 텐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실하게 갖췄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자, 해야 된다. 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실히 갖췄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 세무서에.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자, 여러분요, 비과세라는 것은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아예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권 갖춘 주택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중개사는 여기 보니까 또 이렇네.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세무사는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세무사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비과세 된다고 했다가 과세가 되면 낭패를 볼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하세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는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면 일단 무조건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은 과세당국에서 이게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판단해서 세무서에서 과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거래가 이루어지면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무서에 그 양도세 비과세인데 신고를 해요. 그럼 세무공무원은 과세에서 제외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뭐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비과세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실 보거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예정 신고 같은 걸 해놔야지만, 신고를 해야지만 결손 통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양도관계, 다주택자들은 처분 순서 항상 잘 조절해야 된다. 이건 뭐 기본이죠. 어떤 걸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때문에 복잡하게 바뀐 상황에서는 항상 처분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대 분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대 분리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세대 분리 같은 거. 자, 그래서 팔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또 오늘 실무에 있는 실무에 있는 제자분이 질문한 게, 어떤 고객이 세대 분리를, 집 갖고 있는 세대원 중에 한 명을 세대 분리를 하는데, 그 기존에 그러니까 주택이 두 채가 있었는데 한 명을 기존의 세대원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임대준 그 주택에 아파트인데 거기에 전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에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거기 같은 아파트에 2평에 25평에 거기 아파트에 같이 살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무서에 딱 보면 당연히 이거 가짜지.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세대분, 그리고 거주요건 갖춘다거나 뭘 하기 위해서 거주요건 갖추거나 세대분리 하려고 이렇게 기존에 임차인이 누가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 전입이 돼서 살고 있는 집에 거기에 또 전입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모르는 사람들 두 가구가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기. 아직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서류와 부동산 보유양도에 들어간 비용 증빙 서류, 우리 양도차익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잘 갖춰야 한다는 거. 자, 공동명의 활용하세요, 이런 것들. 자, 오래된 주택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은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증여한 후 양도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건 어떤 거냐면, 배우자 직계전미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돼서 소용이 없고요.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전미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 조금 어렵게 배운 것들인데, 어떤 거냐면 시험 공부하실 때는 증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배우자 직계전미서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을 요것을 취득가격으로 하지 않고, 요걸 취득가격 5억이다 그러면 이걸 취득가격으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 만약에 7억이다. 자, 그리고 양도하는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7억? 요거 취득가격 2억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억이고 그 다음에 요거 너무 많이 올렸네. 이거 7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싸게, 토지 같은 건 특히 그렇습니다. 싸게 샀는데 가격이 어떤 호재에 의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5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격을 이거로 해서 계산하니까 소용이 없고요. 일단 토지나 어떤 주택이나 싸게 샀어요. 근데 어떤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확 뛰어버려요. 1, 2년 사이에. 그러면 일단 훗날을 도모하면서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5년 내 양도하면 안 되고 5년 후에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가격은 7억이고 취득 가격은 이거로 하지 않고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하니까 양도책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택과 부동산이 급등한 지역은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일단은 훗날을 도모하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양도하면 절세할 수 있는데 몇 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5년 지나서요. 다만 부동산에 돈이 5년 동안 묶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5년 지나서 팔면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봅니다. 신혼부부 자녀에게 집 사줄 때는 부담부 증여 활용하세요. 그런데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집을 사주면 더 훨씬 더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이라든가 전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저한테 수업 들은 분들은 저희 큰 누나가 저한테 오더니 하루는 저희 큰 누나하고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근데 오더니 제 조카 아무개 결혼하는데 어느 동에 있는 아파트를 얘한테 주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냥 주는 것보다는 요거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주면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맞냐 그러길래 제가 누나 어떻게 알았어? 그게 부담부 증여라는 건데 하면서 연락에 설명했더니 못 알아듣지만 어떡하네, 저희도 큰 누나 같은 보통 사람들도 대충 이런 거는 알고 있더라고요. 부담부 증여 활용하면 단순 증여하는 거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취득 가격이 낮으면 취득 가격을 환산해 보세요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 신축하고 증축하고 5년 내 만약에 양도할 때 취득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하면 5%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다만 취득 가격이 낮으면 취득 가격 환산 취득 가격 보세요. 1990년대 제가 부동산을 샀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판 사람은 양도세 계산할 때 그 사람은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가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했고,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순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순액으로 취득세 신고했어요. 지금 계약서가 집에 있어요. 에? 있어요. 97년에 산 그 매매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할 때 양도세를 신고할 때 그 계약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이지. 자,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했듯이 환산 취득가격으로 하면 취득가격을 높이니까 양도책을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나는 안 보였다고 그랬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는 말은 안 했어요, 나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지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게 못 찾는 거지. 계약서가 있는데도, 집에 있는데도 막 못 찾아가지고 환산 취득가격으로 하게 되면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박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피스텔은 여러분, 오피스텔은 그 사무용, 기본적으로는 사무용 오피스텔이에요. 상가인데 다만 그래서 부가세도 이제 분양받을 때 환급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거용으로 되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민등록 전입이 되면 이제 뱉어내야 되고요. 이제 환급받은 걸 부가세를. 근데 요거 주택으로 오피스텔은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으면 주택으로 보고, 그렇죠? 아까 근데 취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에서는 1세대 4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오피스텔 내가 주택 하나가 있고 오피스 하나가 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 하나가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잘 나중에 팔 때 이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주택 하나가 양도차익이 굉장히 크다. 그럼 이걸 일단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이 오피스텔은 알아서 사무용으로 하든 뭐라든 알아서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섬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섬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장특공제 배제되는 거지, 비섬용 토지 받을 수 있고, 다만 아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올해 말까지 6월 말까지 양도하게 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고, 비섬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겸용주택 판단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겸용주택 판단 아까 2020년도에 지금까지는 주택 면적이 주택이 모두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주는데 상가부 그랬는데, 이제 2022년도부터는 이제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이니까 이제 상가 부분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전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하는 건 피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결손금이 발생한 게 있으면 빨리 다른 거 같이 팔면
결석물 통산하니까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번 양도하면 2번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 요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받아서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양도시기 잘 조례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히 기본, 절세 기본입니다. 그래서 양도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위자료로 아무거나 주면 이중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전하게 되면, 자, 손해배상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게 되면 양도세 대상 물건으로, 그러면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까지 내야 된다? 세금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주면 이중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준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은 반드시 뭐로? 제3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해야 됩니다. 제3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니까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도 해당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위자료로 아무거나 주면 자, 이중으로 손해볼 수 있다. 평소 전문가의 상담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거기 그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교재에 우리 나와 있다시피 세금 전반에 관한 거 있다. 방법 세무사님 이제 금방 올 건데 그 절세 관련해서 물어보시고 세금 관련해서 물어보시고 개정세법이나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신 분들은 주거래 세무사하고 잘 상담하시고요. 근데 꼭 실무에 나가 있는 제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하거나 또 개정세법이거나 또 아니면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세무사가 불분명하게 말하거나 이 세무사님하고 이 세무사님이 얘기가 틀릴 때 꼭 그런 것만 저한테 물어봐.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고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어떤 거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또 바로 얘기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가 얘기 찾아가지고 또 해가지고 제가 법령 찾고 예규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간에 저도 그렇고 평소 전문가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절세율 이거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가세 관련한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절세 전략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팁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팁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재 뒤에 이제 증여 관련한 거, 상속 증여 관련한 내용들이 거기 쭉 나와 있고, 상속 증여 받았을 때 취득세 표도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 세율 표도 거기 쫙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세율표가 특히 보시면 상속과 증여 관련한 내용들 팁이 거기 쭉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또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이제 56페이지 같은 것도 보면 취득세 세율표도 쫙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보시면서 내가 주택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뭐 증여받았다, 주택을 상속받았다, 증여받았을 때 세율도 부가세까지 포함한 세율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율표도 이런 것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한 세율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다 확인했다가 여러분들, 그리고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내용도 여기 쭉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자세한 어떤 실무 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관련한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은 나중에 한번 강의를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배제됐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참고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을 마련해서 공짜로 안 하고 그건 유료로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증여세 자세한 내용은 유료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자, 근데 여기 기본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제 주어진 시간 3시간을 마치고 제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 등 뒤에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따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강수강생분들은 제 포털 다음 카페 포털 다음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포털 다음에서
제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냥 강성규 세법이나 강성규 교수나 세법을 치시면 돼요. 교수나 세법을 치시면 제 카페가 나와요. 회원가입하시고 등업 신청을 하면 제 핸드폰에 알림이 옵니다. 그럼 제가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리면 그러면 거기 이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고 제 카페 자문 변호사도 있어가지고 민사든 형사든 법률과 관련한 것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 오셔서 법률 관계 민사 형사적인 것은 그 자문 변호사한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 관련한 질문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 전반에 관해서 또 뭐 의뢰할 일 있다거나 그런 것은 방범근 교수, 세무사님한테 여러분들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으로 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다 이제 됐고요. 이제 이어서 제가 방범근 세무사님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오시면 잠깐 쉬셨다가 이따가 이제 좀 쉬셨다가 오시면 세무사님하고 같이 또 절세 컨설팅 또 실생활적인 거 또 디테일한 것을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제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